처음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가족이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거라는 걸요. 그땐 그저 평범하게 따뜻했거든요. 아빠는 무역회사를 공동대표로 운영하시던 분이었고, 엄마는 온 가족의 중심이었죠. 언니와 저는 단짝처럼 붙어 다녔어요. 크고 화사한 집에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생일마다 친구들을 불러 다 같이 웃고 떠들던 그 시절이 우리 삶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세상은 너무나 안정적이고 미래는 밝아 보였거든요. 그날도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아빠가 형사들에게 결박된 채 끌려나가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 금방 올게. 오해야, 알겠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시던 아빠의 얼굴. 그 웃음 뒤에 가려졌던 떨림을 그땐 미처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뉴스에는 아빠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보도가 쏟아졌고 세상은 우리 가족을 곧 무너질 성처럼 몰아세웠죠. 엄마는 밤마다 울었고 언니는 대학원을 그만뒀어요. 더는 꿈 같은 거 사치야. 그렇게 말하곤 식당 일을 시작했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대학생이었던 저는 현실을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고 너무 무력했죠. 하루아침에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우리는 낡은 빌라로 옮겨갔어요. 그마저도 재수 없다며 손가락질하던 이웃들의 시선 속에서 견뎌야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옥상에서 몸을 던졌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너무도 갑작스러운 결말이었어요. 엄마는 곧 병을 얻었고 언니와 저는 서로 말이 없어진 채 무언의 의무감으로 병간호를 이어갔죠. 하지만 엄마마저 세상을 떠난 뒤 언니는 홀연히 사라졌어요. 어떤 연락도 편지도 남기지 않은 채로요. 그때 느꼈어요. 진짜 혼자가 됐다고. 엄마도 아빠도 언니도 없이 이 세상에 나만 남았다는 그 감각. 그걸 견디며 살았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고 졸업했고 운 좋게 좋은 회사에 들어갔죠. 그래도 문득문득 생각났어요. 언니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빠는 정말 죄를 지은 게 맞았을까? 우리가 믿었던 그 평온은 다 거짓이었을까? 그러다 그날 그 집에서 언니를 다시 만났어요. 서빙 트레이를 든 채 아무 말 없이 내 곁을 스쳐가던 언니를. 모든 건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됐어요. 언니를 다시 만난 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토록 보고 싶던 사람을 앞에 두고도 왠지 기쁘지만은 않았거든요. 트레이를 든 채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남긴 언니. 진니야, 나 모른 척해야 해. 자세한 얘긴 나중에. 그리고는 다시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죠. 그 뒷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분명 내 언니 맞는데? 어딘가 단단해졌고 차가워졌어요. 사라졌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남자친구는 부모님을 소개해줬고 나는 내내 웃으며 앉아 있었지만 사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식탁 너머로 보이는 언니의 모습만이 내 시선을 붙잡고 있었죠. 그 집에서 그 사람들의 일을 하며 묵묵히 음식을 나르는 언니의 모습이 나를 이상하게 옥죄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그 집일까? 그 집에서 언니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언니에게 집 주소를 전해달라는 문자가 왔어요. 내일 너희 집으로 갈게. 놀라움과 설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죠. 약속한 날 언니는 정말 우리 집에 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갑게 끌어안지도 못했어요. 언니는 마치 사무적인 미팅에 온 사람처럼 조용히 인사만 건넸죠. 오피스텔 구에서 살고 있어. 그 집에서 일한 지는 좀 됐어. 그리고는 조용히 내게 물었어요. 그 집 주인 이름 알아? 박씨야. 남자친구 아버지 이름이 박씨. 그 순간 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숨을 내쉬듯 묵직한 진실 하나가 툭 떨어졌죠. 그 사람 우리 아빠랑 공동대표였던 인간이야. 뇌가 굳는 느낌이었어요. 숨이 막혀왔고 손끝까지 얼어붙었죠. 그럼 그 집이 그 인간의 집이야? 응. 그래서 너한테 말 못했어. 나 그 집에 일부러 들어간 거야. 아빠한테 뒤집어 씌운 그 인간의 집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말도 안 됐어요. 식당에서 일한 것도 대학원을 그만둔 것도 전부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였다고요?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네가 알면 넌 뛰어들 거잖아. 나는 너마저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그 순간 내 마음 어딘가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언니를 원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서러워서요. 그러다 언니는 내게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버려진 서류, 서재에서 몰래 빼낸 USB, 수상한 지출 영수증들.
그리고 아빠가 뒤집어 쓴 혐의에 대한 반박 자료들. 그 모든 걸 보고 있자니 어느새 나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였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그가 우리 가족을 파괴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날 깊은 혼란에 빠뜨렸어요. 그 사람 아들인 거 알고 있었어? 아니. 나중에 알았어. 사진을 보고 알았지. 그래서 널 막으려고 했어. 나는 차마 눈을 들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적어도 내가 본 모습은 따뜻했고 배려심 깊었고 누구보다 성실했어요. 근데 왜 하필 그 집이야? 왜 하필 그 사람의 아들이야? 마음 한켠에선 자꾸 변명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어. 아버지 일에 관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죠. 정말 몰랐을까? 그 정도 집안에서 자라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 있을까? 의심은 조용히 퍼져나갔고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내 가슴이 아파왔고 언니가 짊어진 고통이 떠올랐어요. 그러다 결국 남자친구가 묻더군요. 우리 집에 다녀온 뒤로 왜 이렇게 달라졌어? 나는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사랑했던 사람과 원수의 아들 사이. 그 간극이 너무도 넓었어요. 그 집에서의 모든 순간이 이제는 회상이 아니라 의심의 덩어리처럼 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했던 말, 네가 뭐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겠니? 세상이 그런 거지. 그 말이 자꾸 아빠를 향한 독백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 회사 지분 40% 갖고 있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회사에 깊이 연관돼 있다는 사실. 그 말은 곧 우리가 고발을 하면 그 사람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졌죠. 무언가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가끔은 너무 억울한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조차 모를 때. 세상이 너무 조용해서 나 혼자 고장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요. 그런 시간을 저도 겪었고 아마 여러분도 겪어보셨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노을빛 사연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꼭 닿을 수 있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끝엔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후련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그리고 함께 걸어가 볼게요.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나는 이미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진리야, 그 사람 우리 고발하면 지분 때문에 공범으로 엮일 수도 있어.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남자친구가 아버지 회사의 지분 40%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현실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 사람을 지켜야 하나 아니면 진실을 위해 밀고 나가야 하나. 어쩌면 이 복수국에서 가장 애매한 자리에 놓인 건 나였는지도 몰라요. 며칠 뒤 남자친구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나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언니가 어떻게 가정부로 잠입해서 증거를 모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남자친구는 충격에 빠졌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나 몰랐어.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그 말에 나도 울컥했어요. 모른다는 게 그 사람에겐 죄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도 잔인한 현실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나는 연락을 끊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고 웃고 이야기했던 기억조차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자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부모님이 혹시 무례했어? 마음이 불안해져서 잠도 못 자. 그 문자들조차 이젠 위협처럼 느껴졌어요.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내 선택을 막는 벽이 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가 고발을 하면 그 사람 법적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어. 심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사람은 죄가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이름 석자에 박씨라는 글자가 박힌 순간부터 모든 게 엮여버렸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때부터 나는 꿈을 꿨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언니가 울고
남자친구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꿈. 그 꿈에서 깰 때마다 나는 심장이 조여왔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우리가 쌓아올린 복수가 또 다른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 가족은 아무 이유 없이 무너졌어요. 억울함을 안고 세상을 떠난 아빠,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한 엄마,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침묵 속에 살아온 언니. 우리는 이대로 잊혀져도 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사랑은 때론 지켜야 할 것보다 놓아야 할 것을 더 잘 아는 용기일지도 몰라요. 언니와 나는 결국 모든 증거를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어요. 그날을 D-데이로 삼고 서버 자료까지 정리하며 모든 준비를 마쳤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자친구였어요.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고 그 안에 담긴 무게를 나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진니야, 나 내부 고발하기로 했어. 뭐라고? 회사 서버에 있던 증거들 내가 모았어. 그걸로 고발할 거야. 나도 그 진실을 마주해야겠더라고. 그 말에 나는 도무지 감정을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제야? 왜 지금 와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건데? 진니야, 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우리 부모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근데 내 얘기 듣고 나니까 생각났어. 예전 회사 간판이 바뀌던 날 내가 물어봤었거든. 공동대표 이름은 왜 없어졌냐고. 그때 아버지가 그 사람은 그만뒀어. 돈 문제 있었거든. 그렇게 말했어. 그 순간 그의 고백이 칼날처럼 꽂혔어요. 그는 몰랐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어렴풋이 알았던 거예요. 단지 파고들지 않았을 뿐. 그걸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야? 미안해. 나한테도 그게 너무 무서운 진실이었어. 그때였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정말 그를 믿었어요.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의 무서웠다는 말은 우리 가족이 받았던 공포를 너무도 쉽게 지워버렸어요. 진니야, 제발 우리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내 언니가 고생한 건 알아. 하지만 나도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 나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 사람 알고 있었대. 단지 두려워서 외면한 거래. 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맥주 한 캔을 건넸죠. 알았어. 그럼 이제 그 사람도 자기 몫을 해야겠네. 우리는 정해진 날 동시에 고발을 시작했어요. 언니는 내부 문서를 정리해 검찰에 넘겼고 나는 기자에게 자료 일부를 익명으로 전달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직접 아버지를 고발했죠. 며칠 뒤 뉴스는 그 사람의 집안을 뒤덮었어요. 박 회장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800억 횡령, 공동대표에게 혐의 전가 정황 드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TV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 화면 속엔 더 이상 내가 사랑하던 그 집의 그림자는 없었어요. 그때 그 사람에게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진니야, 나 오늘 가족들 앞에서 모든 걸 고백했어. 아버지가 날 내쫓았어. 너무 많이 울었지만 그래도 잘한 일이라고 믿고 싶어. 이제 나는 내 손으로 무너진 걸 지켜봐야 해. 그게 내가 내 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예의야.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사랑했고 지금도 미련이 남은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불러선 안 되는 사람.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날 내 안에 무언가가 끝났어요. 사랑도, 원망도, 미련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망설임도. 복잡했던 모든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박 회장은 구속되었어요. 뉴스 화면 속 굳은 얼굴로 끌려가는 모습을 나는 언니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지켜봤죠. 드디어 끝났네. 내가 중얼하듯 말했을 때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어딘가에 멈춰 있었거든요. 특히 나는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와서야 실감했어요. 정말 혼자라는 걸. 그래도 이상했어요. 예전처럼 막막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고요한 다짐이 내 안에 싹트고 있었어요. 며칠 뒤 담당 수사팀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박 회장이 빼돌린 재산 중 일부가 환수되었고 그중 일정 금액은 피해자 유족 보상금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우리 몫으로 돌아온 돈은 아빠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해준 듯 했어요. 그날 밤 언니와 마주 앉아 한참을 얘기했어요. 이 돈 우리 써도 되는 걸까?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뭐라 하셨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우린 결정을 내렸어요. 절반은 아빠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남은 절반은 우리 두 사람이
이제 진짜 삶을 시작하는데 쓰기로요. 언니는 조용히 브런치 카페를 열었고 나는 혼자 살 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진 늘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사는 느낌이었거든요. 가족의 집, 연인의 집 혹은 빌려 산 공간들. 이번엔 정말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마침내 계약한 집은 작고 조용한 동네의 오피스텔이었어요. 해가 잘 들고 고요한 오후의 냄새가 스며 있는 곳. 짐을 풀고 작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여자친구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날 나는 아빠의 낡은 서랍장 안에 고이 넣어뒀던 작은 유서를 꺼냈어요. 어릴 때 아빠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가족의 이름과 유언처럼 남긴 당부가 담긴 메모지. 내 딸들이 무너지지 않길 바란다.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끝내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랑해, 내 인생의 이유들아. 나는 울지 않았어요. 이젠 울기보다 살아내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언니와 나는 실버타운 카탈로그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우리 나중에 늙으면 여기 같이 살까? 좋지. 같이 텃밭 가꾸고 음악 듣고 가끔 옛날 이야기하면서 맥주 한 잔.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했어요.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보호자 없이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나라는 사람으로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이제야 나는 진짜 나로 살아갈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한 달쯤 지나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든 게 조용히 그리고 질서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죠. 뉴스는 박 회장의 혐의와 횡령 규모, 그가 숨겨놓은 비자금, 가짜 회사들에 대한 보도로 시끄러웠고 우리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언니는 망설이다가 받았고 잠시 후 전화기를 내려놓은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그 인간들 움직이기 시작했어. 박 회장 쪽 변호사라는 사람이었대요. 정중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해 주신다면 유족분들께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당한 혐의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 유족 측에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표현은 공손했지만 그 말 안에는 분명한 협박이 들어 있었어요. 협조하지 않으면 너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암묵적 경고.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잠시 후 조용히 말했어요. 올 게 왔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집 우편함엔 낯선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발신인도 없고 도장도 찍히지 않은 두꺼운 봉투. 그 안엔 익명의 진정서 사본과 함께 허위 고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경고문이 들어 있었죠. 처음엔 소름이 끼쳤어요. 이제는 우리를 공격하겠다는 거구나. 하지만 곧 언니가 조용히 웃었어요. 이건 겁주는 거야. 우리가 가진 자료가 얼마나 확실한지 그쪽도 아는 거야. 우리는 다음날 바로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갔어요. 정식 고소장과 증거자료 목록, 언니가 녹취해둔 박 회장 부인의 발언 일부, USB 속 회계 조작 기록까지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했죠. 결론은 하나였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협박성 연락이 더 오면 그 자체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편했죠. 이제는 누군가가 우리를 역고소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집안은 끝까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남자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혹시 우리 집에서 연락 왔어? 미안해. 난 진심으로 몰랐고 너희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는 것 같아. 무섭고 창피하고 너무 미안해. 나는 그 문자를 천천히 읽었고 잠시 후 단답형으로 답했어요. 우리 잘 이겨낼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사실 흔들리는 건 나였어요. 남자친구가 그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가 요즘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들려왔거든요. 하지만 이젠 누구를 연민할 시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아빠가 억울하게 떠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였고 엄마의 마지막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언니가 온몸으로 버텨낸 세월에 대한 답을 정의로서 되돌려주기 위해서였죠. 우리의 고발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한다는 선언이었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명이었어요. 그러니 어떤 협박도 어떤 압박도 우리를 꺾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언니가 말했어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이젠 판결을 기다리는 일이 남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모든 고발이 마무리되고 박 회장은 구속 수감되었어요. 뉴스 속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고 우리를 짓누르던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젠 다 끝났으니 마음 편히 살아도 된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짜 끝났다는 실감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해진 일상이 더 낯설었죠. 그동안 싸우는 일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는 이제 사는 일을 배워야 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 요즘 진짜 브런치 만들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해. 나도 그래. 사람들한테 커피 따라줄 때가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 우린 그렇게 작은 일상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이제는 우리의 것이니까요. 장학재단은 꾸준히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었고 카페에도 단골 손님이 생겨났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오셔서 여기 오면 마음이 좀 정돈돼요. 그 말을 듣고 언니는 처음으로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 말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 밤이면 가끔씩 우린 옥상에 올라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눈물부터 났을 얘기들도 이젠 웃으며 말할 수 있었죠. 그 인간 그때 표정 기억나? 기자들한테 질문받자 입 딱 닫더라. 되게 새삼스러운데 우리 진짜 이긴 거야. 그래, 이긴 거야. 근데 싸워서 이긴 것도 맞지만 우린 버텨서 살아남은 거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그리고 잃어버렸던 가족까지. 우리는 모든 걸 겪어냈고 그걸 가슴에 품고 살아남았어요. 남자친구에게선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내부 고발자 신분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멀리서 전해 들었죠.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선택을 했는지는 이젠 더 묻지 않기로 했어요. 그 사람도 자기 몫의 싸움을 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언니가 묻더라고요. 너 앞으로는 뭘 하고 싶어?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글을 써보고 싶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대신 들어주고 그걸 꺼내주는 사람 그런 일. 잘 어울린다. 넌 늘 귀 기울일 줄 알았잖아. 작은 꿈이 생기니까 삶이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우리 자신의 빛으로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거리엔 꽃잎이 흩날리고 카페 유리창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이 이전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죠. 우리는 여전히 많은 걸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가족, 이루지 못한 사랑, 놓아야만 했던 시간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잃은 것들만 생각나던 마음이 어느 날부터인가 지켜낸 것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끝내 무너지지 않은 자존심,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자매의 눈빛, 그리고 사랑했기에 놓아야 했던 사람에 대한 이해. 그 모든 게 살아낸 우리의 증거 같았어요. 자주 가던 마트 계산대 앞, 혼자 장을 보다 고개를 돌리면 언니가 함께 오던 그 모습이 떠오르곤 했어요. 빨래를 널다 문득 멈춰서면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 그리워졌고요. 하지만 그리움이 고통이 아닌 온기로 다가오는 순간이 우리를 진짜 회복하게 해줬죠. 그날도 카페 문 앞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를 보며 언니가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자체가 선물인 것 같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예전엔 그걸 몰랐지.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더 단단해졌고 조금은 부드러워질 수 있었어요. 어쩌면 인생은 한 번쯤 완전히 무너져봐야 비로소 진짜 내 발로 서게 되는 건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나야만 했던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언덕이 되었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줬죠. 지금 당신도 어떤 무게를 끌어안고 있는 중이라면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삶은 때때로 너무 잔인하게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끝에는 꼭 다시 피어나는 계절이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닿았다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가장 조용한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 대신 마음으로 연결되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런 이야기가 당신 삶에도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다면 다음 회차에서 전할 또 다른 사연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기는 노을빛 사연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 한켠에 따뜻한 여운이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